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아침을 맞으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방사성 비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 늦게나 밤에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금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방사성 비는 지금 기상청 얘기로는 남부지방에 섞이긴 하겠으나 극히 미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직접 비를 맞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20 내지 70, 서울 등 중부에는 5 내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이 5mm 안팎이고 경기 영서 남부, 또 충청 남북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5 내지 30,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10 내지 60m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등 11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5, 부산 12.5, 광주 11.4, 대구 11.1, 대전 8.7, 춘천 8.3, 강릉 10.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좀 살펴볼까요? 다우존스가 0.27% 올라서 12,426.75, 나스닥은 0.31% 올라서 2,799.8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강세 속에 기업 실적 호전, 또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시스코 최고 경영자인 존 체인버스가 시스코의 운영 변화 방안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된 독일의 기대를 넘는 제조업 지표, 또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이 투자 심리를 북돋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캠페인이 있군요. 40초만 듣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포르투갈이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재정 위기를 겪어오던 포르투갈이 결국 구제금융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재 소크라테스 총리는 포르투갈은 많은 부채와 국제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어려움 때문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국회에서 재정 긴축 조치가 부결된 것이 금융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유로존 17개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가 됩니다. 현재 포르투갈과 함께 금융지원국 대상에 오르내리는 국가가 스페인인데요. 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스페인 정부가 취한 연금 문제와 노동시장, 또 은행 개혁 정책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스페인이 어떤 종류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남 용기에 질소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지 언론들이 오늘 새벽 1시 반경부터 질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투입될 질소는 모두 6,000세제곱미터로 작업은 6일 동안 계속됩니다. 질소 주입은 경남 용기 내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인데요. 1호기는 핵 연료봉의 70% 정도가 손상되면서 수소가 발생해서 산소와 결합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집어넣어 수소 농도를 낮추게 되면 폭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폭발하면 그야말로 재앙인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질소를 주입할 경우에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경남 용기 내에서 방사선 양이 많은 수증기가 또 배관을 통해 밖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좀 나아지는 소식이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좀 걱정스러운 소식만 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현 시금치에서 기준치의 44배 해당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요. 일본 후쿠시마현 오타 마을의 시금치에서 잠정 기준치의 44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상 잠정 기준치는 1kg당 500베크렐인데요. 이 지역 시금치에서는 22,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예. 또 후쿠시마현의 다른 마을에서도 무와 브로콜리 등 26점의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통령은 이 채소들이 토양에 있는 세슘을 뿌리에서 빨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세슘은 방사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 반감기가 요오드보다 훨씬 길어서 수십 년이죠. 그렇죠. 먹이사슬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대피를 결정하는 노출량 수준을 재검토 중입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결과가 체르노빌 사고하고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의 중간 수준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네요. 유엔의 방사능 영향과학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보다는 더 심각하지만 원자로가 용해된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은 대부분 저지됐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보다는 같은 거리 지역에서 훨씬 낮은 방사성 물질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후쿠시마 원전이 태평양에 근접해 있어서 방사능 오염을 억제하고 인간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엔 방사능위원회는 앞으로 2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 체르노빌에는 중앙일보의 임현주 기자가 직접 가서 취재한 바 있는데 이따가 뉴스포커스에서 연결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는 아직까지도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따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미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 협정의 쟁점 현안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콜롬비아 FTA는 그동안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미 콜롬비아 FTA는 2006년에 타결됐지만 민주당이 콜롬비아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준을 미뤄왔는데요. 예. 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공화당이 미국과 콜롬비아, 미국과 파나마, 또 한미 FTA를 동시에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노동권을 보호하기로 해서 이번에 미국과 콜롬비아 FTA의 쟁점 현안이 타결됐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한미 FTA 의회 비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일간 스포츠 김동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첼시의 경기가 막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고요. 예, 거의 90분을 뛰었습니다. 예, 이겼나요? 네, 1대0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라이벌이죠. 첼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강 1차전을 벌였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24분 터진 루니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라이언 킥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을 루니 선수가 왼쪽 페널티 에리어에서 오른발로 툭 차넣었는데 운 좋게도 골대를 맞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후 첼시 파상 공세에 밀려서 고전했지만 끈질긴 수비로 잘 막아내서 힘겹게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맨유는 다음 주에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4강하게 진출하게 됩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잘 뛰었나요? 예, 오늘 풀타임이나 다름없는 90분 뛰면서 아주 종횡무진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일요일 정규리그 웨스트햄 경기를 통해서 부상당한 지 한 40일 만에 복귀를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교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선발 출전해서 왼쪽 원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로 나서다가 후반부터는 중앙 미드필더로 변경하면서 아주 종횡무진 활약을 했습니다. 예. 특히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격 상황에서 주로 2선에 빠져 있으면서 상대 반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넬카 선수, 말루다 선수 상대 공격수의 패스기를 여러 차례 차단하면서 팀 승리를 도왔는데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오늘 비기기만 해도 본전인 경기였습니다. 예. 첼시가 워낙 홈에서 강해서 그동안 맨유가 9년 동안 첼시 안방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역할이 오늘 더 중요했는데 그 감독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예. 아주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16강 조별 리그를 벌였죠. 네, H
C조의 수원과 F조의 FC 서울이 모두 일본 팀과 1대1로 비겨서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예. 수원은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시마 앤틀러스와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영기훈 선수의 헤딩골로 앞서 나갔지만 4분 뒤에 나카다 고지 선수한테 동점골을 내줘서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1승 2무로 승점 5점이 돼서 조 1위를 지키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가시마와 호주 시드니가 아직 한 경기씩 덜 치른 상태여서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FC 서울은 나고야 그랜퍼스와 원정 경기에서 거꾸로 전반 14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17분 최현태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무승부를 일궈냈습니다. 예. 서울은 승점 7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요. 한편 하루 먼저 경기를 가진 2조 제주는 간바 오사카한테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조 3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고요. 예. G조의 전북은 세레스 오사카한테 0대1로 패해서 조 3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프로야구는 뭐 아주 명승부가 펼쳐졌다고요? 예, 어제 4개 경기 중에 3개 경기가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열린 하나와 기아의 경기는 화끈한 타격전의 백미였는데요. 예. 하나는 3회까지 3대6으로 뒤지다가 최진행 선수 3점 홈런으로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회에 다시 3점을 뺏겼지만 8회 1점을 추격하고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강동호 선수의 극적인 동점 2점 홈런으로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연장 10회 말에 이대수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서 10대9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의 뭐 경기 자체로 보면 대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홈런만 4방이 터진 아주 화끈한 타격전이었는데요. 반면에 삼성과 롯데의 경기는 아주 투수전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예. 삼성 선발 윤성환 선수가 6회까지 무실점으로 역투했고요. 롯데 선발 송승준 선수는 7회까지 1실점으로 맞서서 결국 삼성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뭐 양팀 합계 1점밖에 안 났지만 하나의 대역전승 못지않게 아주 짜릿한 명승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LG는 SK한테 6대5로 이겼고요. 두산은 넥센을 5대2로 제압했습니다. 예. 추신수 선수가 좀 주춤하는 대신에 최현이라는 한국계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래요. 네, 최현 선수 재미교포 2세인 LA 에인절스 포수 선수인데요. 예. 어제 템파베이와 경기에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해서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예. 2006년 신인 지명에서 1라운드에 지명될 정도로 데뷔 때부터 주목받은 선수인데요. 그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착실히 실력을 쌓아서 지난 시즌 막바지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예.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대타로만 13경기에 나와서 그동안 뭐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서 개막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3경기 동안은 벤치만 지키다가 어제 처음 기회를 잡자마자 시원하게 홈런포를 때렸습니다. 예. 홈런도 홈런이지만 최현 선수가 가장 힘들다는 포수 포지션을 맡아서 템파베이 강타선을 맞아 단 3실점으로 투수를 잘 리드해서 더 좋은 점수를 땄습니다. 예. 주목해봐야 될 선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에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1986년에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전 사고 등급을 0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리하고 있는데 체르노빌밖에 없습니다. 7등급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원전 사태가 그보다 밑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일본의 원전 사고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원전 사고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향후에 긴 시간 동안 사람과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남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체르노빌에서 일본의 원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제 돌아온 중앙일보 임현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체르노빌 현지에서 현재 취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25년이라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체르노빌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방사능 물질이 좀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지금 유럽 연합의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86년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던 원전 4호기 지붕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86년도 당시에 사고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지붕을 이제 냉각시설을 탑재한 기능으로 재건을 했는데 지금 예. 조금씩 물질이 새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대기 중에 조금씩 그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으면서 지금 키예프랑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문제가 됐던 원전 4호기에 가까이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육안으로도 그
그 이물질이 새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 그 녹슨 그 쇳국물 같은 그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벽 주변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일본 같이 조그만 지진이라도 발생하면은 금세 갈라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그쪽 근처 가는 거 자체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뭐 극히 미량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예프에 도착했을 때 그 방사능 측정기로 쟀을 때랑 원전 4호기 앞에 가서 방사능 측정기를 쟀을 때 수치가 5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예,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근처에는 사람들이 삽니까? 어떻습니까? 체르노빌 30km부터 이제 저기 통제구역인데요. 예. 거주는 불가능하고 예전에 86년도 사고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 한 1000여 명 정도는 지금 그쪽 30km 외곽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인근 지역 그 안쪽까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통제구역이어서요. 예. 근데 그 30km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평균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예. 누구든 예. 그 안에서 살기에는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때에는 그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면서 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1200km나 떨어진 나라니까 스웨덴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후쿠시마는 원자로가 폭발한 것이 아니고 경납 연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고 규모라든가 성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좀 어려운데 체르노빌에서 일본 원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들 있던가요? 체르노빌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일반 현지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 그쪽에서는 체르노빌 사태는 86년 4월 26일 날 순간적으로 폭발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이고 일본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 예. 원전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제 현지 일간지부터 여론 자체가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원전 폭발은 그 지역에서는 직접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물론 일부 전문가들 경우에는 후쿠시마의 원전의 사고 규모도 지금 그 IAEA에서 정해놓은 7등급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그 원자로 안에 이제 질소를 집어넣어서 폭발을 막는다라는 그런 그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원자로 폭발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아마 체르노빌 사람들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쉽게 떠올리는 모양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방사성 낙진인 70% 이상이 벨라루시에 떨어졌고 사고 이틀 만에 덴마크, 스웨덴, 전 유럽에 이제 피해가 끼치게 됐는데 일본 주변국들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바로 옆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86년 전까지 그 소련은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 원전 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 방독면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착용 수업 같은 걸 했었는데요.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까 뭐 예상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었거든요. 예. 지금 체르노빌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도 그 방사능에 대비한 요오드 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 파괴로 인한 한국의 이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6년도 사고 당시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인근 국가에서 나는 야채, 우유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산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었었거든요. 당장에 이제 먹거리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태계가 좀 정화돼서 일반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5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겠죠? 예, 맞습니다. 그 86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소련 정부는 15세 미만 아이들을 버스에 탑승시켜서 남쪽의 오데사 인근 지역으로 대피를 시켰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요오드 주사도 맞추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전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보다 갑상선 암 발생률이 배 이상이 높았고 예.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통계는 지금까지 계속 보도된 바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쪽 이제 관계자들은 한국도 이 어린아이들이 방사능에 유출됐을 때 성인보다 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의 그 피해량이 바로 흡수되므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사실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본이 더 이상 이제 악화되지 않고 잘 수습된다 하더라도 예. 이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요. 예. 중국에 이미 이제 수십 기의 그 원자로가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고 돌아가고 있어서 만에 하나 이쪽에서 이제 그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뭐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르노빌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본 주변국들에 대해서 체르노빌과 같은 후유증 물론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우려도 많이들 하고 있겠네요. 현재에서는. 예,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지리학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아무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이 체르노빌 같이 그런 이제 또 체르노빌 인근 지역에서 벨라루시나 이런 지역에 피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독일 대사관 같은 경우는 건물 이제 옥상에 그 승용차 유리 크기 반만한 기계로 이렇게 수시로 그 방사능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뭐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전혀 마련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뭐 일본 쪽에선 어제 우리 정부에 이제 설명회도 갖고 그런 모양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 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좀 유리하게 불어가고 있어서 방사성 물질이라든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많은 양이 오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아무튼 뭐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계속 검사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너무 걱정을 크게 하는 것도 조금 뭐랄까 그 상황 파악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5명이요. 이제 5번 방 올라가시면 돼요. 무시로 있다. 나훈아 거밖에 없네. 나는 가수다. 백정이 부른 버전으로 무시로 들어왔나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MR 버전이 없거든요. 그냥 옛날 버전으로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여기 있다. 1445. 헐! 내게는 정든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나는 가수다는 5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아주 쉽진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난항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한 달여간 한 달 정도 방송됐나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여기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노래방은 요즘 나가수에 나온 노래들로 넘쳐나는 것 같죠? 60초 풍경 신수임 리포터의 취재로 들려드렸고요. 나오는 곡은 김범수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된 제발이라는 곡입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주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세 곳으로 쪼개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는 대전에 2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 카이스트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으로 분산 배치한다. 이런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오찬을 하면서 신공항 백지화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이 과학벨트의 영남권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을 놓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요. 김한주 전북지사가 어제 오전에 도청 회의실에서 LH 분산 배치를 위한 범도민 비상시국 선포식을 열고 삭발을 했습니다. 예. 이 김 지사는 LH 본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두관 경남지사가 LH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두 난제입니다. 예. 민관 합동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가 어제 이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기에 국내 기름값을 비교적 많이 올리고 유가 하락기에 국내 가격을 비교적 적게 내린 이른바 가격 비대칭 사례를 상당수 발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를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했거나 담합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떠들썩했던 TF의 출범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다 이렇게 평했고요. 정유사들을 압박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TF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항식 총리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원가들을 안 내놓는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거 어떻게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신비인데요. 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는 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절약되는 교통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또 국민들이 통신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언론도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통신료 부담을 덜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럼 어려워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상청이 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기 확산 모델로 계산해 본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오늘 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기상청이 지난 4일 이 국제원자력기구 요청으로 방사성 물질 확산 양상을 예측한 자료를 보면 오늘쯤에 일본 서쪽 내륙 일부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남서쪽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기상청과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난 4일 이 방사성 물질이 오늘 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퍼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매일 예측하는 것이 조금 달리 나오는데요. 기상 상황이 좀 변하기도 하니까요. 안 온다면 다행이죠, 물론. 오늘 제주도 지역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이미 북반구에 좀 퍼져 있는 것이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비가 올 경우 교외 체험이나 운동장 수업 등 야외 교육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교육청은 야외 활동 자제 방침만 시달을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이 구제형 매물지 주변 149곳의 지하수를 모아서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그 결과 44.3%인 66곳의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주군이 이 결과를 받은 시점이 지난달 24일이었는데 주민들에게 알린 시점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예. 열흘 동안 알리질 않은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여주군 관계자는 구제형 매물지의 지하수 오염 대책 등에 대해 군수의 결재를 받는 시간이 필요해서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예. 절대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검찰이 어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청구인데요. 이 변호사가 지난해 11월에 자신이 판사로 근무할 때 부하로 데리고 있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직원에게 사건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변호사가 빼낸 수사 기록은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이 지역기업 대표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라는 범죄 첩보 보고서 등이라고 하는데 예. 이 기록이 새 나간 후에 이미 구속돼 있던 기업 대표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면서 입을 다물어버렸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온 뒤 순천이 아닌 서울 등 외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경기도 용인시 의원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4일 밤에 한 의류 매장에서 13만 9천 원짜리 니트와 한 세트로 판매되는 스카프를 가방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의원은 스카프가 아니라 얼마 전 구입한 옷의 목 부분끈이 상해서 이 매장에 찾아가 직원에게 바꿔주든지 끈만 달라고 말한 뒤에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현선 의원이 지난 5일 아침에 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신당사동 주민센터 안춘자 농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 의원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이 중구청장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최창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 수행원 3명을 만나자 이 요구르트 3개를 사줬는데 이 모습을 우연히 본 김 의원이 야, 너 거기서 네가 요구르트 줬어? 안 줬어? 이렇게 말했고요. 나한테는 인사 한번 안 하더니 선거법 위반인 거 모르냐? 너 같은 건 조사받고 쳐넣어야 한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김 의원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폭언을 하겠냐?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보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시의원들께서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시네요. 저 성남시에도 한 분 계시죠?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삼성 코닝 정밀 소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지난해 본사 기준으로 매출 5조 4,993억 원의 영업이익 3조 5,651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 순이익은 3조 2,900원이었다고 하니까 아주 알짜배기 기업인데 근데 그러니까 희한한 게 지난해 중간 배당을 포함해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이 3조 3,600억 원으로 순이익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건데 비상장 기업인 이 회사의 주주는 미국 코닝, 그러니까 지분율 50%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3%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원래? 그러게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절대 아닙니다. 예. 강원도 교육청이 그 8억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책상 5만여 개의 가림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교실 책상은 앉을 경우 앞에서 다리가 보이는 구조인데 예.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가 짧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편하게 앉도록 책상 아래에 가림판을 설치한다. 예. 이게 강원교육청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한국과 EU 간의 FTA 협정문에서 모두 207건의 번역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인도 간의 FTA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로 약자가 나오던데요. 이 양어표 한글판 10장을 검토해 보니까 또 1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밝혀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에 정책위 의장으로 취임하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EU 간의 FTA 협정문의 경우에 실행되기 전에 오류가 발견돼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한국과 인도 간의 FTA의 경우에 발효된 지 지금 1년이 지나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네, 지금 한국하고 인도는 말씀하신 대로 세파인데요. 세파는 FTA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아주 기본적인 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화 발음, 오화에 대한 그러니까 혹은 또는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도 틀리게 하는 아주 초보적인 오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틀리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기타로 하거나. 예. 아니면 유사한 식품이지만 우리 식생활에서 전혀 다른 상품이고 가격도 종류도 전혀 다른 명태를 북어로 조기를 굴비로 또 고등어를 삼치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놓고도 지금 외통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고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예. 거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못 번역을 해온 거예요. 예. 수십 년 동안 그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번역을 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예. 이런 외통부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은 소라인 경우에도요. 원문에는 냉동, 그러니까 frozen하고 염장, salted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예. 한글판에서는 그냥 무조건 소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어떤 거는요. 식용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잘못 해놨어요. 예컨대 산란겐 둥어리 이런 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용어인데 예.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칼새 둥지를 그 먹을 수 없는 산란겐 둥어리로 번역을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을 수 없는 걸로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주어를 번역 안 하고 소유격만 그러니까 갑각류의 가루 이거를 갑각류는 번역을 안 하고 가루 해놓으면 그게 무슨 가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확인한 대로 한인도 세파나 한 EU FTA만이 아니라 한칠레, 한아세안 그리고 한미 FTA도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 간 거래에서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어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번의 오류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이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사대주의적 발상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 협정문 원문에는요. 예. 영어본과 한글본을 모두 정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류 나온 거 207개를 이유하고 이미 정정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영어본만 정본이라면 정정 협상을 할 이유가 없죠. 예. 명문으로 한글본과 영문본이 정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예. 그 자체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책임 회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무역업자들이 한글판을 보고 수출입 업무를 하겠습니까? 영어판을 보고 하겠습니까? 불어판을 보고 하겠습니까? 한글판을 보고 예컨대 굴비를 주문했는데 조기가 왔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합니다. 예. 시행된 지 1년 됐으니까요. 한국과 인도 간의 이 세파 협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즉 번역 오류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제 통상국장이랑 통상교섭본부장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번역 오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어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고치면 된다. 이런 식의 너무나 안이한 발상을 하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분쟁으로 가는 건 둘째치고 우리 국민이 어떤 그 위해를 받을 것이냐, 어떤 손해를 받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는 걸 통절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앞에서 국민에게는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지만 실제로는 뭐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누가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발뺌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안하무인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협정 즉 협상은 낮에 하고 밤에 번역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그 해명의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한EU 또 한국 인도 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FTA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작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인도 세파의 경우에도요. 제가 예.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똑같은 단어를 같은 한 페이지 문장에 한 페이지에서도 전부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인식했다, 인정했다, 뭐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통일성이 전혀 없고요. 오늘부터는 한미 FTA를 볼 건데요. 한미 FTA도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한미 FTA는 뭐 아시는 것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량이 상당히 막대한데. 그 분량은요, 한인도 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인도 세파도 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보신 건 아니죠? 10페이지를 앞에 10페이지를 봤는데 예. 17개가 나온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의원 개인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서 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글쎄 한나라당이 찬성할 리 없고요. 민주당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르기는 입장. 하지만 예. 한나라당 쪽에서는 어제 전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하는데도 동조하는 의원이 없고요. 예. 눈치만 보고, 물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저한테 전부 다 정말 저렇게 좀 혼 좀 나야 된다고, 우리는 못하니까 좀 세게 하라고 저한테 뒤에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구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찬성 동조 발언해주는 의원이 과연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불행하게도. 박선영 정책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여기에 국내 대형 로펌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인지요? 외교부에서요, 형식적으로는 4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교부가 일정 부분 하고, 두 번째는 각 부처별로 관할되는, 그러니까 관할 업무를 떼어줘서 이거 한번 컨펌을 해봐라, 검증해봐라 하고, 세 번째로는 로펌에다 줍니다. 근데 이 로펌에서 207개나 되는 그 오류가 나왔는데도 처음에 받은 로펌에서 하나도 찾아내질 못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며칠 시간만 끌다가 문제 없음 하고 도장 꽝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음 두 번째에 그 검증 작업을 했던 각 부처의 책임자는 물론이고, 수천만 원의 그 수임료를 받고 문제 없다고 도장을 찍어준 그 로펌도 분명히 그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로펌에도 확실하게 물려야 앞으로 동일한 사건들을 로펌에다 맡길 때 그 로펌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인도 간에 이렇게 협정문에서 한글 번역본이 오류가 있다면 인도도 인도말로 번역한 게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오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얼핏 들기도 합니다.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공용어는 18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어거든요. 그럼 인도에서는 이 문건을 영어로만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로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지방 언어로 18개 지방 언어로 이렇게 번역은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거는 영어고요. 우리는 그런 언어 없이 단일 언어 아닙니까? 우리는 한글판이 기본이고 하니까 그 지방 언어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알겠습니다. 없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지금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가운데 제주 지역에 비해서는 이미 극소량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상청은 이것이 후쿠시마에서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이미 북반구에 퍼져 있는 방사성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독일 기상청의 관계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원래 오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인터넷에는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다시 예측을 뒤집어서 방사성 물질은 태평양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예보를 내놨습니다.
독일 기상청의 예보관 토마스 슈만 씨를 연결했습니다. 통역에는 베를린의 장국현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보가 바뀐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등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토마스 슈만 씨 안녕하십니까? Ja, ich bin da. 예, 독일 기상청이 다시 공개한 시뮬레이션 예측도를 보니까 방사성 물질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내놨던 시뮬레이션 예측도와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덮을 것이다 이런 예보를 내놓으셨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된 건지요? Ja, es ist jede Simulation anders als die vorherige Simulation, weil 모든 시뮬레이션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는데 특별히 대기 상황에 따라서 모든 조건들, 즉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류는 항상 변화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서 반대 방향으로 즉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Das ist erstmal nicht zu erwarten, weil sich 우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편서풍 지형에 위치해 있고 방사성 물질의 전파는 남동쪽으로 할 것이며 한국으로 전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한국 기상청의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커다란 고기압 덩어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그 반경이 한 1000km가 넘는다. 하루에 한 100km씩 동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기압 덩어리에 이 계산에 의하면 후쿠시마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남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한 2, 3일 내에 남부 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고기압이 빠른 속도로 동진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천천히 움직인다면 그 넓은 반경으로 볼 때 여전히 한국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Der Wind weht zwar das hoch.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바람이 현재 이 캄차카 방향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 고기압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은 동쪽으로 향하여 지금 태평양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후쿠시마는 대부분 북서쪽에서 남서부 기류로 이어지는 즉 태평양으로 나가는 고기압이 북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그것은 고기압의 방향에 따른 것인가요? Ja. 예, 맞습니다. 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예측하고 어제 나온 두 번째 시뮬레이션 예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서 결국 이제 우리한테는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 시뮬레이션 예측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6일에 방사능 물질이 제주도와 부산, 대구 지역에 도달하고 7일 즉 오늘에는 한반도 전역을 덮을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시뮬레이션 예측도대로라면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으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Das ist ein sehr zufälliges Ergebnis und ist 그것은 아주 우연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마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예. 이런 시뮬레이션 실질적으로 이틀이나 좀 막시만 최대 3일 정도야 유효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찮게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고 현재 한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바로 이제 독일 기상청에서 내놓았던 이 시뮬레이션 예측도와 또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에서 내놓았던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대변인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는 초기 값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Ja, das ist in der Tat durch so. 실제로 자기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측정했답니다. 예. 실제로 자기들은 굉장히 3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자기들이 측정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6일간의 그 예상을
아마도 불확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 예측서를 내놓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고 시뮬레이션 예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Also die aktuelle Simulation zeigt, dass die Partikel 방사능 물질들은 다시 북동부 방향으로부터 풀반도의 남부를 통해 태평양으로 퍼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거의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관한 데이터를 교환하며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료들을 한국에 대한 자료들도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모든 나라의 기상청들이 사실은 동일한 같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것일 텐데 당초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왜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왔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은 그렇게 보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자료로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하네요. Warum da so große Unterschiede sind, weil sich die Wetterlage ständig ändert. 지금 이 바람의 방향은 항상 이제 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만나서 너무 강하게 되게 되면 서로 이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해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그 중간에 무슨 갑자기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렇게 아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기 흐름이 이렇게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48시간이나 아니면 3일 이후를 예상한 확산 모델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독일 기상청의 예측도 또 한국 기상청의 예측도 이런 것들이 또 얼마든지 내일이나 모레쯤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심이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Der Wind wird nicht nur täglich gemessen, sondern sogar stündlich. Und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요. 예. 이 기류의 방향이 항상 변하고 또 그와 더불어 이 하나의 말하자면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몰아가는 그런 방향도 변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2번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시간마다로 측정해야만 정확성을 더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리는데 우리는 이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높은 하늘이 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들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2, 3주 후에 온 것이고 인체에 영향이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여기에는 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편서풍의 영향만 받느냐 아니면 그 밑에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동풍에 의해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될 가능성 이것도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Ja, das kann passieren, aber nach 7 Tagen. 이거 그 방사능 물질이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선 왜냐하면은 7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더 걸려서 지구를 돌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마도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예. 물론 그것이 너무 미세하고 적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것을 제대로 그 아주 미세한 거를 측정할 수 있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덧붙여드린 질문은 일시적인 바람 방향의 전환에 따라서 즉 동풍에 의해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직접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드렸습니다. Das ist möglich, aber das ist erstmal an den Vorhersagen nicht erkennbar und dann ist es auch sehr unwahrscheinlich. 이론적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지금 일본의 남쪽에 있는 고기압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쪽에 있는 이런 저기압들이 서로 간에 아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이 아니라 아주 비상적이 돼야만 되고 또 그것은 날씨와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이 아니고 아주 비상적이어야만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독일 기상청의 토마스 슈만 예보관이었고요. 통역에는 베를린의 장국현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인터뷰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5시 반에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순서는 기름값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이른바 묘한 기름값, 이것을 살펴본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지난 3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격의 비대칭성은 있으나, 즉 많이 원유가가 올랐을 때 따라서 올랐다가 내리면 왜 그만큼 내리지 않느냐는 것이 비대칭성이죠. 이 가격의 비대칭성은 있지만 폭리나 담합은 아니다. 언뜻 들으면 이제 그 비대칭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 방안도 빠져 있고요. 또 정유업체의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이런 방책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온 방안들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 팀에서 유류세 인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요? 예, 석유가격 TF에서는 이제 유가 결정 방식과 비대칭성 여부에 관한 검토 그리고 대책을 주로 다뤘습니다. 예. 유세 부분은 고려 대상에 취하됐고요. 하지만 정부의 그 추가 검토 과제로 예. 향후 유가 추이를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책을 포함해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그 대책에 혹시 유류세 인하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그 기대도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일단 애초에 의제에서는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 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는 계속 또 유가 추이를 보호하면서 예. 계속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결정은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차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뭐 정부의 몫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른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사들이 자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석유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하한 상황에서 정부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유류세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여론도 분명히 또 한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윤원철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유류세 인하의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자체를 정부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추이를 봐서 결정한다라 하면 지금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추이를 과연 더 볼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 이미 유가가 100불을 넘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소비자 가격이 2,000원대에 근접하고 높은 곳은 2,000원을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또 정부는 나름대로 세수 감소라든지 또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도 더 온다면 유가 유류세 인하 카드가 어쩔 수 없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류세 인하는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정유사 쪽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 쪽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으니까요. 근데 예. 그렇다면 정유사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역시 이제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폭리나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예, 실제로 문구 그대로인데요. 예. 그러니까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국제 석유 가격이 움직이는 크기하고 예. 그에 따라서 국내 석유 가격이 움직이는 크기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이번 결과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칭성 여부를 가지고 예. 정유사라든지 주유소가 더 많은 이윤을 챙겼다 혹은 더 담합이 있었다 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곤란합니까? 실제로 경쟁적이고 또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비대칭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에 저희들이 비교한 게 국제 석유 제품 가격,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예. 우리 지금 수급 여건과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어떤 국제 시장의 수급 여건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예. 실제 우리가
폭리를 취했다, 과대 이윤을 취했다 하는 것은 실제 그 정유사들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얼마의 원유를 사서 예. 그 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산품, 그러니까 휘발유, 정유, 경유 이런 것들을 생산했을 때 얼마나 남겼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의 추론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는 엄밀히 말해서 과대 이윤이라든지 폭리라는 거는 원가 자료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원가 자료는 이른바 영업비밀로 해서 안 내놓는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법적으로 내놓을 할 수 없는 거고, 예, 예. 알기로는 그 원가 공개 부분은 더 미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예. 저희들이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원가 구조를 봐야 이게 그 이른바 비대칭성에 의해서 폭리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원가 구조는 법적으로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달란 얘기도 안 하셨다면 예. 그건 다시 말해서 비대칭성에 의해서 폭리를 취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실제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비대칭성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들어가셨나요, 애초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부에서 뭐 더 정확히 답변을 해줄 수 있겠네요. 예, 예. 저희들 TF에서 저희들 이제 민간 자문단이 들어갔던 거는 비대칭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그 요청이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계량 모형, 그러니까 경제 모형이라든지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청와대라든지 여론에서 그 의구심을 삼았던 것도 예. 가격이 일단은 오를 때 내릴 때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한 거고요.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의문이니까요. 예.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문제, 그럼 비대칭성과 그런 과대 이윤과 폭리를 연결할 수 있느냐?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칭성이 있으면 마치 과대 이윤이나 폭리가 있고 혹은 담화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개라는 걸 저희들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이나 혹은 정부 청와대에서는 비대칭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태스크포스 팀에 그러면 태스크포스 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예. 해달라. 근데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애초에 원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할 뿐이지 그에 의해서 폭리가 취해졌느냐 아니냐는 애초에 알 수가 없었는데 확인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은 했다. 근데 폭리 구조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참, 그러면 분명히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꼭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이 몇 달 동안 조사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10원이 올랐을 때 7원을 올리고 다시 국제가격이 10원 내리면 7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3원만 내린다. 예. 상식적으로 봐서 4원의 이익이 남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부분은 국제 휘발유 가격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 경쟁 가격이라 가정하는 가격을 두고 예. 국내 가격과 차이를 분석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폭리라는 것은 국제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유사가 원유를 얼마에 사서 그걸 가지고 정제를 한 다음에 예.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생산했을 때 얼마나 남기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1대1로 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원가 구조 문제는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일부 한 업체 정도에서 이제 내긴 낸 모양인데 그게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이것을 모를 리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모를 수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부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하지는 못했을까요? 정부도 약간의 그 비대칭성 부분하고 폭리라든지 과대 이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 민간 자문단에서 강력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예. 실제로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뭐 정부가 몰랐다 안 했다 그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비대칭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의문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질문했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저희들이 윽박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단지 그 청와대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비대칭성을 가지고 과대 이윤을 그대로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죠. 예. 결과는 지금 정유업체들이 가격을 100원씩 인하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새벽 0시부터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가 구조를 내놓지 못하니까 실제로 폭리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힐 수 없겠지만 이렇게 비대칭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유업체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심정이나 추측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 자료도 있고 저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비대칭성 여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어떤 확인할 수 없지만 예. 추측컨대 우리나라의 시장이었고 실제 정유사가 지금 사계사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지 않느냐라는 예. 표현을 했고요. 그 덜 경쟁적인 이유가 비대칭성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 폭리하고 담합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덜 경쟁적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썼는데요. 예. 그렇다면 결국 보다 경쟁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도 정유사가 예.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경쟁 차원에서 이제 무폴 주유소를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굳이 기회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간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한양대 윤원철 교수였습니다. 미래를 진지하게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자마자 목이 빨개지고 목이 막혔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나는 여자 아기를 요청합니다. 공식 명칭은 로앙 트로옹맨이고 다른 이름은 튜맨입니다. 깜박거리다. 티에우만, 튜만, 은 에너지가 넘치도록 태어난 3살 쌍둥이짜리 아이입니다. 그날 그녀는 놀이공원에서 폐장 시간까지 놀고 집에 가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머뭇거렸다. 아직 늙지 않았어. 다 컸어. 방금 딸이 있었어요. 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손뭉치 앞에는 항상 끝없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는 길 모퉁이에 떨어진 낙엽을 거의 밟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고 그 옆에서 전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걸어갔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티우야, 행복하니?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행복해요. 전적으로. 잠시 후 그는 다시 물었다. 튜만이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할 때까지 몇 번 반복하세요. 아빠, 집에 가세요. 그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샤오만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티에우만은 젊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면 제가 당신을 데리러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빛과 길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사실 아빠도 엄마를 그리워해요. 그런 다음 동시에 집에서 일을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 나머지 헤드폰에서는 포스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게스트가 사랑받는 것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싸움을 끝내는 한 문장을 말할 때까지. 수필. 그는 사랑받는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인 공원에서 누군가가